안녕하세요. 금융기술 최고 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 제129회 2023년에 시행된 금융기술사 기출문제 풀이과정을 맡게 된 이재석 금융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총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차 시는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그리고 2차 시부터 5차 시까지는 각 교시별로, 그러니까 2차 시는 1교시 기출문제 풀이, 3교시는 2교시, 4교시는 3교시, 5차 시는 4교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이하는 과정으로 꾸며놨습니다. 자, 먼저 금융기술사 3대 출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술사 3대 출제 분야는 크게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분야, 프레스금융 및 소성가공 분야, 그리고 금융제작 및 금융재료 분야로 크게 이렇게 3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출제 분야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분야에서는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금융 구조와 설계, 사출 선형제품의 성형 불량과 대책, 사출 선형기와 주병 장치, 플라스틱 재료 종류와 성질, 특수 선형법과 관련한 금융 기술에 관련한 내용들이 출제되고요. 두 번째 프레스 금융 및 소성 가공 분야는 프레스 금융 및 단조 금융 구조와 설계, 프레스 선형 제품의 선형 불량과 대책, 프레스와 주변 장치, 금속 재료 종류와 성질, 특수 선형법과 관련한 금융 기술에 관련한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 제작 및 금융 재료 분야는 세부적으로 금융 제조 공정 계획 및 관리, 금융 가공 설비, 금융 제작, 금융 품질 관리, 선형 해석 프로그램, 금융 재료 종류 및 성질, 열 처리 및 표면 처리, 금융 도면 작성, 금융 공학 기초 지식, 금융 산업 관련 지식, 금융 원가 관리, 생산성 향상, 신재료, 신기술에 관련한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129회 기출문제 분석 1교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총 13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10문제를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레이저 표면 경화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표면 경화 공법은 물리적 표면 경화법, 화학적 표면 경화법 중 종류가 많이 있죠. 여기서 레이저 표면 경화 공법은 물리적 표면 경화 공법에 해당됩니다. 자, 물리적 표면 경화법은 화형 경화 공법 또는 이제 고주파 표면 경화 공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레이저 표면 경화 공법도 물리적인 이제 표면 경화 공법처럼 표면 조직, 자, 열을 가해 가지고요. 조직을 마텐사이트라고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급냉을 시켜서 이 마텐사이트 조직을 만드는 게 좀 핵심 목적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오스텐나이트 조직으로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급냉을 통해서 마텐사이트 조직을 이제 변화를 시키는데 이 레이저 표면 경화 공법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열 에너지가 되겠죠.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순간 급부적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오스텐나이트 조직으로 표면 조직을 오스텐나이트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급냉을 통해서 마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인 물리적 표면 경화법은 급냉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을 사용하죠. 근데 레이저 표면 경화법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국부적인 부분을 이제 온도 상승을 시킨 다음에 주변부, 셀프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주변부의 온도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셀프 냉각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에 의한 냉각이 아니라 셀프 냉각에 의한 마텐사이트 조직 변화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여기서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출 선형품의 인서트 삽입을
삽입을 위한 금형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기존에 이제 94회차인가요? 그때 이제 유사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인서트는 대부분 이제 금속 인서트를 이용하죠. 또 대표적인 게 나사, 성형품의 나사 인서트를 보통 이제 삽입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것은 이 금속 인서트의 이제 수축률과 그 다음에 소형품 플라스틱의 이제 수축률은 서로 좀 차이가 크죠. 이제 수축률 차이. 이걸로 인해서 소형품에는 이제 크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삽입을 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금융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인서트 삽입 때는 이제 보수 부분에 삽입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서트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서트의 이제 구조적으로는 뭐 언더컷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술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이제 프레스 가공에서 요구되는 윤활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레스 가공에서 자, 윤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점도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온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마찰열이라든가 프레스 가공에서는요. 특히 드로잉 가공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공에서는 온도 변화가 마찰열에 의한 온도 변화가 좀 있을 텐데, 이 온도 변화에 점도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점도 변화가 좀 적거나, 그다음에 즉 뭐 내열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내산화성 뭐 이런 이제 윤활제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사출 선형기 주변 기기인 건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변 기기 중에 이 건조기의 종류들이 좀 몇 가지 있죠. 뭐 열풍 건조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진공 건조기라든가, 호퍼도 뭐 이제 건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런 건조기의 이제 종류들을 여기서 기술을 하셔가지고 건조기의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주물의 내부 결함 검사 방법. 내부 결함이기 때문에 이제 비파괴 검사를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사선 투과법이라든가 또는 초음파 검사법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기술을 하시고 설명하시면은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제 유사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6번 플라스틱 금형재료 중 프리하든강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프리하든강은 열 처리가 끝난 강이죠. 그래서 프리하든강 열 처리가 이미 끝난 강이기 때문에 공정에서는 열 처리가 생략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열 처리 끝난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삭, 중삭, 정삭 등 금형 가공 프로세스 중에 중간에 열 처리를 맡겨야 되는 열 처리 강과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종류를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뭐 SM 계열의 계열이라든가 기계 구조용 강 또는 뭐 SCM 계열 이런 것도 있고요. 석출 경화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어떤 서스 계열인 스테인리스 강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종류를 설명하시고,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내마모성이 높다라든가,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중간에 열 처리를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정 효율이 높다든가, 또 뭐 표면 그 경화성이라든가 경면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금형재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기술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7번.
자, 7번 사출 선형 후 선형품의 수축률 변동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과거에 유사 기출 문제들이 많이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이 선형 후입니다. 예, 선형 후기 때문에 수축률이 변동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온도 변화도 있겠죠.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압력 변화도 있겠죠. 그 밖에 이제 사용 중에 생기는 온도 편차라든가 뭐 습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수축률의 변동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기하 공차 중에서 모양 공차의 종류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런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다섯 가지, 그럼 그 정해진 그 가지수만큼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모양 공차는 뭐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진직도라든가 또 진온도라든가 또 원통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시작 금형 제품과 적층 제조 제품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시작 금형은 이제 금형입니다. 그래서 양산 전에 테스트 금형이라고 해서 이제 양산 전에 제작되는 금형을 보통 시작 금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 제품과 적층 제조 제품은 좀 잘 구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층 제조 제품은 금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3D 프린팅이라든가 뭐 이런 제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품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프로토타입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시작 금형은 주된 목적이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연삭 가공에서 비에너지를 정의하고 일반적인 절삭 가공에 비해서 비에너지가 큰 이유를 설명하시오. 먼저 비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이게 기존에 기출되지 않은 처음 나온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비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절삭 가공 또 연삭 가공에 소요된 동력이 있을 겁니다. 동력. 그 동력을 소재 제거율이라고 하는 MRR로 이제 나눈 것이 이제 비에너지가 됩니다. 이거는 소재 제거율을 Material Removal Rate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영삭 가공이 왜 이게 비에너지가 절삭 가공에서 더 크냐,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뭐 치수 효과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기술을 하시고, 연삭 가공의 이제 숫돌의 형상이라든가 절삭 가공에 사용되는 절삭 툴의 인서트가 됐든 또는 뭐 바이트가 됐든 뭐 이런 절삭 툴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술을 하셔서 차이점을 여기다 기술하시면 되겠죠. 자, 11번 단인 공구를 사용한 선삭 외경 가공에서 공구 형상과 표면 거칠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요 문제는 이제 절삭 이론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삭에 사용되는 바이트의 공구 현상 이 보시면은 끝에가 이제 R이 있습니다. R. 이 R의 크기가 이제 표면 거칠기, 이제 이론 표면 거칠기에 해당되는데, 이 표면 거칠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이론 표면 거칠기 공식이 있죠. 자, 여기서 R, 공구, 끈 부분에 이제 R의 크기와 그 다음에 F라는 것은 이제 이송, 속도가 되겠죠. 뭐 이런 것이 의해서 표면 거칠 값이 이제 결정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산업용 로봇을 동작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계 설정 방법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직교 좌표형이라든가 원통 좌표형이라든가 극좌표라든가 이 밖에 뭐 다관절
로봇형, 뭐 이렇게 이제 좌표형으로 또 다관절 로봇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동작 형태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구핌 제품 설계 시 고려할 사항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건 과거에 좀 많이 기출됐던, 출제됐던 이제 유사 기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구핌 제품 설계 시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소 구핌 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스프링백, 이런 것들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립면, 이동에 관련한 내용들을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재료의 이방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했으니까,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기술하실 때 자신 있는 내용대로 한 세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명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2교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6문제, 물론 3교시, 4교시도 마찬가지지만은 6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은 4개의 문제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프리폼 매치드 다이법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요. 프리폼 매치드 다이법, 이 프리폼이라는 것은 일종의 중간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프리폼 매치드 다이법 제조 공정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조가 되는지 그 공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출금형 재료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 5가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5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기술할 수 있는 5가지를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도 이제 기출됐던 유사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형재료 성정 시 고려할 사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은 뭐 기계적 성질, 예를 들어서 뭐 강도라든가, 뭐 인성이 풍부해야 된다든가, 뭐 내마모성,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 가공성,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가공성이라든가, 열 처리성도 좋아야 되겠죠. 열 처리 효과도 높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처리는 대부분 우리가 담금질을 하게 되는데 퀸칭, 담금질성도 좀 좋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뭐 내열성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을 하시다 5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내용들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급속가열 선형 금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과거에 이제 유사 기출 문제들이 한 3번 정도 기출됐던 거고요. 급속가열 선형 금형, 우리가 이제 RHCM 이라고 하는데, 라피드 히트 사이클 몰딩, 여기서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금형을 급속으로 이제 가열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팀이라든가, 그 다음에 히터를 이용한 방법이죠. 전기 히터. 그 다음에 뭐 고주파 유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온육이라든가 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것들의 종류와 함께 각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스마트 금형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스마트 금형의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이 대표적으로 금형의 모니터링이란 온도죠. 온도와 뭐 압력,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 모니터링 하는 측정을 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시간으로 이제 금형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할 때 온도 센서라든가 압력 센서를 금형 내부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내용들 여기다 이제 기술하시고, 왜 해야 되느냐,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지금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뭐 성형 조건을 뭐 최적으로 맞춘다든가 불량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효과적인 효과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기술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 5번 문제입니다. 사출금융과 프레스금융의 수명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 유사기출 문제가 없는 새로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수명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출금융이든 프레스금융이든 수명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이 강도가 있느냐, 강도. 사출금융에서는 이제 강도가 중요하죠. 근데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중요하지만은 뭐 충격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받는 금융도 있기 때문에 금융의 어떤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여지도 있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명 분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생산 수량이죠. 생산 수량. 프레스든 사출금융이든 생산 수량과 관련한 금융 수명 판정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6번 성공적인 딥 드로잉 작업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과거 유사 기출문제 한 70회, 88회에 있었고요. 자, 딥 드로잉 작업 시 고려할 사항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딥 드로잉에서는 이제 블랭크, 치수 결정하는 거죠. 블랭크 사이즈 결정하는 거, 이거 고려할 사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이라는 것은 드로잉 공정수도 결정해야 되겠죠. 드로잉은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로잉 공정수에서는 드로잉 율이라든가 드로잉 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밖에 뭐 블랭크 홀딩력, 이런 거라든가 클리어런스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뭐 다이 각반지름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고려사항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교시 기출문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사출금융의 멀티캐비티에서 주로 발생하는 충전 불균일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충전 불균일, 사출금융에서 특히 다캐비티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되는데 요 이제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과거 유사 기출 문제들이 다수 나왔었어요. 이건 앞으로도 종종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기하학적 균형을 갖춘 런너의 좀 비대칭, 수지 유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런너 게이트의 지금 밸런스 같은 거 있죠. 런너 게이트 밸런스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술하시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블랭킹 가공의 불량 현상 중 전단면에 발생하는 쇼크라인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불량 원인과 대책, 뭐 1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량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 2번 문제는 쇼크라인에 대한 전단면 발생하는 쇼크라인에 대한 불량 대책에 대한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쇼크라인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마찰에 의한 거죠. 마찰. 쇼크라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펀치와 다이 사이 측면이 있습니다. 펀치, 다이 사이 측면과 재료. 자, 펀치라든가 다이의 측면이 있죠. 여기와 이제 재료 사이에 이제 마찰이 생기는데 이 마찰에 의해서 주로 이제 쇼크라인이 발생하죠. 그런 내용들 여기서 원인과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대책은 마찰을 줄이는 것이 되겠죠.
자, 줄이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심냉 처리에서 강의 초심냉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거 유사 기출문제가 2번 있었고요. 자, 심냉 처리와 초심냉 처리 이 차이를 여기서 또 설명하셔도 되겠고요. 심냉 처리가 무엇인지, 그러면 심냉 처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시면 되겠죠. 오스텐나이트 조직을 이제 마텐사이트 조직을 바꿀 때, 뭐 열 처리를 그러니까 퀸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스텐나이트 조직을 마텐사이트 조직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100% 오스텐나이트 조직이 마텐사이트 조직으로 안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그걸 잔류 오스텐나이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심냉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잔류 오스텐나이트가 이제 마텐사이트화 된다는 얘기죠. 자, 잔류 오스텐나이트에 좀 잔류 오스텐나이트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지금 불량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초심냉 처리. 특히 금형 강제들은 이 심냉 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심냉 처리 중에 이제 초심냉 처리는 온도가 뭐 액화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뭐 그런 내용들 여기서 기술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출 금형의 특수 형식인 역사출 또는 후방 사출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과거에 기출되지 않은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사출 선형품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위치와 그 다음에 취출기구죠. 이젝팅 기구, 취출기구, 밀어내기 기구의 위치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죠. 내측, 외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내측과 외측의 위치가 이제 게이트 위치, 이젝팅 위치 서로 이제 반대 방향에 있지만은, 이제 후방 사출 같은 경우는 같은 곳에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내측 쪽에, 선형품의 내측 쪽에 게이트 위치와 그 밀어내기 기구인 이젝팅 기구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사출 선형품 같은 경우는 게이트 위치가 보통 외측에 있고 밀어내기 기구는 내측에 있죠. 이런 차이점, 구조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여기다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강의 상 분석에서 중요한 FEC 상태도를 그리고 페라이트, 오스텐나이트, 시멘타이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페라이트가 무엇인지, 오스텐나이트,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FEC 상태도를 그리면서 어느 부분이 이제 페라이트 조직을, 그 다음에 오스텐나이트 조직이 어디 부분이고 시멘타이트는 어느 부분을 그래프를, 상태도를 통해서 좀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페라이트는 우리가 순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알파철. 여기에다 탄소가 고용된 고용체로 된 것을 페라이트라고 하고요. 오스텐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철에 탄소가 고용된 것을. 시멘타이트 같은 경우는 철과 그다음에 탄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거죠. Fe3C.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서 기술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6번. 외경 가공용 바이트 각부의 명칭과 공구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 선삭 바이트.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경사각이라는 게 있죠. 경사각. 그 다음에 여유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구 각국 명칭과 이 공구각, 특히 경사각, 여유각이 이제 어떤 절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술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마지막 4교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1번 다이캐스팅 금형에서 탕구계를 설명하시오. 다이캐스팅에서 탕구계는 비스켓, 그 다음에 런너, 그 다음에 게이트,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다음에 가스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시고 각각의 기능, 역할, 뭐 특징 이런 설계할 때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열 경화성 수지에서 BMC 그 다음에 SMC의 특징 및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여기에 컴파운드를 만드는데요. 이 컴파운드에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혼합이 됩니다. 뭐 충진제라든가 또는 이영제라든가 또는 뭐 저수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컴파운드에 혼합을 시켜가지고 또 그 밖에 또 이제 유리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시켜가지고 충전제로 컴파운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함께 선형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중간재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트 타입이냐, 시트형이냐, 또는 벌크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모터코어 적층 금형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건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모터코어 같은 경우에는 적층 방법이 중요하죠. 자, 프로그레시브 다이의 대표적인 모터코어 프로그레시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코어의 이제 시트 메탈 시트를 이제 어떻게 적층하느냐, 그 적층 방법들, 뭐 프레스로 뭐 코킹하는 방법, 레이저로 용접하는 방법, 또는 뭐 접착제를 이용한 방법 등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기술하시면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프레스 금형 설계에서 소재, 브릿지와 캐리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거에 또 몇 번 나왔던 유사 기출 문제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캐리어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솔리드 캐리어냐, 또는 센터, 또 사이드냐, 캐리어의 종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브릿지에 대한 내용도 그런 내용을 같이 기술하시면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와이어컵 방정 가공기로 금형 제작 시 와이어 단선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시오. 자, 역시 이것도 뭐 원인, 대책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시면 돼요. 원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와이어가 이제 끊어지는 이 단선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속, 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제 고이송, 고속 가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두꺼운 가공물, 가공물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공물의 지금 두께가 급격하게 변할 때, 두께 변화가 심할 때, 가공 조건이 상당히 갑자기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한 대책들을 여기다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연삭숫돌의 파괴 원인과 대책, 안전을 위한 방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연삭숫돌이 이제 파괴되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여기서 기술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원주 속도, 숫돌의 회전 속도, 원주 속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과도하게 높은 거. RPM 속도가 적절한 추천한 RPM 속도가 있죠. 연삭 숫돌마다 표기가 돼 있죠. 그거를 지금 오버한, 너무 과도한 속도로 그 절삭 조건을 선정한 것은 아니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전에 이제 숫돌에 금이 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숫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숫돌 밸런스를 못 맞췄거나, 좀 밸런스를 좀 잘못 맞췄거나, 이제 불량이 되겠죠. 밸런스 불량.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과도한 저림량.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을 여기다가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기출문제 내용을 분석을 해봤고요. 자, 출제 분야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출금융 및 다이캐스팅 분야는 출제 문항수가 대략 한 37.1% 정도 비율로 출제됐고요. 프레스금융 및 소성가공 분야는 21% 정도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금융제작 및 금융재료 분야는 41.9% 정도의 비율로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자, 총평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난이도는 중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사출금융 전공자들은 좀 다소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제 비율도 프레스 쪽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출금융 전공자들한테는 좀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프레스 금융 전공자들한테는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규 문제는 13개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전체 문항수 중에서 한 42% 차지합니다. 보통 한 30% 정도가 일반적으로 매번, 매 회차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통상 얘기하는데 42% 정도 차지한다는 건 좀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금융산업 분야의 변화와 이슈에 대한 예상 문제를 만들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왜냐하면은 이게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금융산업의 분야에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문제들이 좀 나왔죠. 그 다음에 복합 소재에 관한 최근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복합 소재에 관련한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0점 이상의 득점을 위해서는 기본 문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출제 문제가 나와도 관련 지식을 최대한 나열을 하셔서 최대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총평 및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교시 문제죠. 13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